첫 인사를 지적을 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 학원 저쪽 강의실 하나 남아가지고 실무교육장으로 허가를 냈다고 했잖아요.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한 달 전에 나왔대요. 근데 저한테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주러 왔네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면 여기서 실무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상지대학교하고 여기하고 두 개가, 상지대학교는 원래 이제 있어가지고 있었는데요. 강원도에서 이제 하나를 더 내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왜냐면 여기 이제 강원도 이쪽에 이제 여기 하나 있고 실무교육장이 또 어디 있냐면 춘천에 또 하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실무교육장 신청을 했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고 이동희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상설적으로 중개 실무 과정을 좀 만들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동희 선생님이요. 그래서 경매 과정하고 그다음에 뭐 토지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 실무 과정을 좀, 왜냐면 그런 강의를 들으려면 서울까지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자고 해서 알았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뭐 무전기예요. 그래서 실무하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보수교육 받잖아요. 보수교육 받는 것은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학원 일정하고 약간 여러 가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교육이 됐으니까 저쪽 지금 위에 벽이 여기서 만들면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했나 봐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기 위에를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방음이 더 완벽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를 뚫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천장을 뚫고 저리 가는 거거든요. 소음이요. 그래서 나중에 교육장 되기 전에요. 교육하면 아마 지금 당장 실무교육은 여러분 11월 달에 있잖아요. 11월 달에 바로 합격자 발표 나면 바로 있기 때문에요. 그때 교육하고 그 외에 이제 보수교육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우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중요한 것은 합격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알겠죠? 네. 하고 나중에 아마 이동희 선생님하고 원래 이제 서울에서 경매학원하고 부동산 실무 과정을 8개 정도 학원 하신 분이 있어요. 8개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교육장을 이제 임대를 하면서 이렇게 요즘은 교육장 그런 데 되게 많아요. 교육장 만들어 놓고 이렇게 칸막이를 해 놓고요. 소수로 해가지고 무슨 뭐 여자들 뭐 뜨개질하는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교육하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은 학원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은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만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만 빌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빌려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강의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7군데인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실무 과정을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요. 다시 한다고 하니까 무슨 교육하고 겹치지 않게 하면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언제 와서 보니까 교육이 필요한 것은 다른 데는 사실 경미란 것이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원조가 혁신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마 몇 년 뒤에 지나면 경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경매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요. 상가 같아요. 상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아파트가 생기고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생기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큰 대형 상가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상가 분양이라든가 상가 거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서 가까운데 보면은 농가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다시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토지를 이제 예전에는 막 이렇게 무조건 뭐 전원주택 해가지고 막 건물 짓고 이런 경우는 많이 요즘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농가주택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그 상태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다시 재축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어느 정도 지으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요즘 소규모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농사 지은다고 해가지고 낙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의 것들이 원주 같은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울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게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원주 쪽.
자요, 여러분 31번 한번 보셔요. 자, 31번을 보시면요. 위험 부담이라고 돼 있죠? 위험 부담. 자, 지저가 됐으니까 좀 잘못 봐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이월일을 이렇게 쓰면 여기요. 3월 1일이 뭐냐? 3월 1일이 이행기죠? 이행기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2월 20일 날요. 건물이 이렇게 멸실이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후발적이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고 쌍무계약이고 그래서 이행기 전에 건물이 멸실이 됐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의뢰 입장에서는 뭐를 할 수 없냐? 등기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물건의 위험이다. 이렇게 하죠. 물건. 이 물건을 등기를 청구 못하니까 우리는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물건을 가져오지 못하죠. 이 물건을 뭐라 하냐? 이것을 급부라고 얘기하죠. 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위험 부담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이것이 전제예요. 건물이 후발적으로 멸실됐어. 그러면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 못해. 갑은 을한테 등기해줄 의무가 없어요. 건물이 없으니까. 아니, 잘하고 잘못하고 그건 나중에 문제잖아요. 건물이 없는데 등기를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청구를 못하고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을은요, 물건의 위험, 이것을 급부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말이죠. 갑이 을에게.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이 말이죠. 첫 번째요, 여기서 뭐냐면, 첫 번째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 채권자. 채권자의 물건이 없어진 게 채권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느냐 이 말이죠. 또는요,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를 뭐라 하죠? 이것을 수령 지체라고 하죠. 채권자 지체 중 쌍방의 귀책. 쌍방 귀책 없이 건물이 멸실이 됐느냐? 미리요, 채권자한테 인도했어. 채권자에게 인도했어. 인도를 했는데 건물이 멸실됐어. 미리. 잔금 받기 전에 미리 넘겨줬어. 그럼 봐봐.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러면 채권자 지체 중에 건물이 멸실됐죠? 그럼 이거 채권자 지체에서 채권자가 잘못했단 말이잖아요. 미리 채권자한테 줬는데 건물이 멸실됐어. 그러면 그 건물이 뭐 때문에 멸실됐는 건 중요하지 않죠. 제3자가 방화했던 천재지변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가지고 있다가 건물이 멸실됐죠. 이 세 가지는 다 지금 다 건물이 멸실된 이유가 채권자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아니, 갑이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떡하죠? 이 세 가지는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대금을 뭐 할 수 있어? 당연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갑은 을에게. 그럼 거꾸로 가면요.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이렇게 똑같죠. 이건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여기 한마디가 더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한다.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봐봐. 을의 입장에서 봐봐. 을의 입장에서 건물은 없고 뭐만 줘? 돈만 주죠. 그것을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말이 참 어렵죠. 위험 부담은. 물건은 받지 못하면서 돈만 주는 거. 원래 우리가 돈 주려면 물건은 받고 돈을 줘야 되잖아요. 건물은 받지 못하면서 돈만 줘. 그것을 위험 부담이라고 그래. 그걸 위험 부담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와봐요. 여기요. 여기 지금 이제 갑이 있죠. 이 갑이 있는데 이제 갑을 누구라 하냐? 채무자라고 하죠. 두 번째요. 채무자가요. 여러분, 채무자의 기책사유다. 그럼 뭐라고 그래? 채무자 기책사유. 그걸 뭐라고 그래? 이거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죠. 뭐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있으면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래서 해제하고, 원상회복, 손해배상, 이렇게.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이런 채무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귀책사유. 알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건 채무자가 쌍방이 있어. 잘못이 있다 없다? 귀책이 없다.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다른 말로 여기요. 채무자 뭐라고? 채무자보다는 쌍방이라고 할까요?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잘못이 없이 건물이 멸실했습니다. 쌍방이 잘못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죠? 제3자가 뭘 했어? 방화. 그다음에 국가도 제3자죠? 수입 금지. 국가가 수입을 금지시켜. 이렇게. 그러면 쌍방이 잘못이 없잖아요. 건물이 멸실됐죠? 그러면 건물이 멸실된 것이 을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첫 번째. 그럼 봐봐요. 만약에 계약금이나 중독을 받았다.
계약금이나 중독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금이나 중독을 받으면 그것을 뭐를 해야 돼요? 반환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요, 을의 입장만 쓰 을의 입장이다. 을은 뭐 할 수 있다? 을은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기 반환 의무는 누구죠? 갑은 받은 거 반환해야죠. 그러면 을은 반환을 청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무슨 규정이다? 우리 지금 배우는 것은 채권이니까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니까 반환을 하지 않거나 청구할 수 없도록 합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의 규정 합의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것을 뭐라냐?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 못해. 그럼 봐봐요. 갑은요, 건물은 없어지고 대금은 청구를 못해. 그럼 갑은 이게요, 손해요? 그것을 뭐라냐? 돈을 못 받아. 건물 없는데 돈을 못 받아.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것을 대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해. 대가. 이것을 뭐라 한다? 반대급부의 위험이다. 왜 그러냐? 봐. 우리는 항상 우리가요, 아무 말이 없으면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민법은 아무 말이 없으면 물건이죠. 물건을 그래서 급부라고 얘기해. 물건의 반대가 뭐죠? 대금이죠. 대금. 대금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 반대급부라고 해.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냐? 봐봐. 원래 대가의 위험은 누가 지는 것이다? 채무자가 지는 것이고, 물건의 위험은 채권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봐요. 여기 채권자가 잘못했죠? 채권자가 잘못하면 건물이 없어졌는데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을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대가 위험.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원래 대가 위험은 뭐다? 건물은 없고 돈은 못 받아. 그런데 채권자는 뭐죠? 건물은 없는데 돈은 줘.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요, 이게요? 손해죠. 그러니까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인데요. 이런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경우에 이로 인해서 채무자가 뭐를 했다? 이익을 얻었죠? 그러면 그 이익을 뭘 한다? 반환을 해야 돼. 그래서 반환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요, 31번 한번 보세요. 31번.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 화재가 발생. 건물이 전소죠. 봐봐. 체결한 후 줄고. 그럼 후발적이죠. 알겠죠? 이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건물이 전소. 이행 불능이죠. 알겠죠? 1번.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 당연하죠. 을은 더 이상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을은 더 이상. 알겠죠? 봐봐. 여기. 을은 더 이상 등기를 청구를 못해. 그걸 뭐라고 그랬어? 물건의 위험이라고 얘기해. 그걸 뭐라고 한다? 물건의 위험. 알겠죠? 2번.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하죠?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하죠?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양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 여기 봐봐.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줄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가의 위험이라고 얘기해. 대가의 위험. 그 다음에 3번 을의 과실. 쫙 줄고 을의 과실. 그럼 뭐다? 을이 잘못했죠?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거기다 뭐라 써요? 거기다 써?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고 얘기를 해.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뭘 한다? 이전한다. 이렇게. 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요. 을의 채권자 지체 중 줄거. 을의 채권자 지체 중 줄거. 쌍방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하죠?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 4번 똑같은 말이죠? 사의 경우 채권자 지체 중이었으므로 갑은 채무자죠? 여기. 채무자가 그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있죠? 그러면 그 이익을 뭘 해야 돼? 반환해야 돼. 반환. 그 이익은 뭐냐?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것을 중간수익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한다? 중간수익. 이렇게. 그래서 이익을 을에게 상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33 봐봐, 33. 33을 보면, 주택의 매도인 갑이 잔금을 받기 전 매수인 을에게 미리 등기하고 인도. 여기 봐봐. 미리. 그럼 뭐예요? 그럼 미리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몇 시냐 따지 마.
아니 이 을한테 줬는데 을의 잘못이에요. 옆집에 화재든 을이 잘못이든 천재 집에 있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그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에요? 1번밖에 없어요. 알았죠? 왜? 이거 외에는 답을 다른 거 쓸 수가 없어. 알았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았죠? 오른쪽 34번 한번 볼까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다음에 그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 이렇게요. 자, 여러분요 봐봐. 강제 수용 그러면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수용은 여러분 수용은 법의 규정에 의해 사는 거예요. 알겠죠? 1번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는 소멸하죠. 왜? 아니 수용이 됐는데 어떻게 등기를 해줘? 알겠죠? 일단 등기는 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줘. 2번 을은 갑에게 보상금의 양도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대상청구권이라고 얘기해. 대상청구권. 3번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 여러분 봐봐. 아까 우리 전번 시간에 기억나요? 전번 시간에 뭐냐면 후발적 그래가지고 후발적 그래가지고 뭐라 꾼적꾼적 해가지고 채무자가 잘못했을 때, 채권자가 잘못했을 때, 쌍방이 잘못이 없을 때, 쌍방이 잘못이 없다. 그럼 뭐다? 위험부담이다. 그런데 이것은 또 무슨 청구권이다? 대상청구권이다. 아까 얘기 다 했어. 기억하면 여기 대상청구권, 여기. 아까는 여기 정도에 있었을 거예요. 알겠죠? 이 정도에. 알겠죠? 대상청구권. 그게 바로 대상청구권이 바로 그냥 쌍방이 잘못이 없을 때 대상청구권. 알겠죠? 수용이니까 수용. 그 다음에 3번.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뭘 했다? 수령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4번. 을은 소유권 이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왜요? 강제 수용은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채무 불이행은 언제다? 누가? 후발적으로. 누가? 채무자.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 이렇게. 5번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했다. 을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 말이 안 되죠. 이것은요. 우리가 배액을 반환한다는 것은 계약을 뭘 할 때다? 해제할 때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금 지급한 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반환을 뭐 하면 돼? 청구하면 되죠. 그냥 반환을 청구하면 돼. 알겠죠? 이건 위험부담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다. 그러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제3절 위한 계약이요. 자, 여기를 봐요. 제3절 위한 계약이란 것은 뭐냐? 여기 지금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뭐라 하냐? 요약자라고 하고 을을 뭐라 하냐? 낙약자라고 얘기하죠. 이 낙약자를 뭐라 한다?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무자, 낙약자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이 병을 뭐라 한다? 수익자라고 얘기하죠. 갑하고 병하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대가관계라고 얘기하고 이 대가관계의 흠결, 대가관계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자, 그럼 봐. 무슨 말이냐면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해. 계약을 해서 갑이 을한테 말이야. 내가 너한테 등기를 해줄 테니까 너는 병한테 잔금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왜 그랬냐? 이 갑이요 병한테 예전에 돈을 빌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시효로 소멸됐어. 돈을 갚지 않아도 돼. 10년이 지났어. 그런데 갑이 그걸 깜빡 잊고 을한테요, 을한테 계약을 해가지고 등기를 해주면서 잔금은 병한테 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갑하고 병하고는 지금 소비대차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흠결이죠. 그래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즉 요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말로 대가관계 흠결이 있죠. 여전히 을은 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의 청구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고 병은 을에게 이전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병의 청구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의무가 있고 을은 의무가 있다. 병의 청구에 대해서 을은 대항하지 못하고 을의 청구에 대해서 갑은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가관계 흠결이 있다. 그것을 이유로 갑은 을의 청구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대가관계 흠결을 이유로 을은 병의 청구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관계는 있든 없든 관계없이 갑하고 을하고 병은 유효하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 알겠죠? 이해하는 거. 두 번째는요. 이 을은 왜 병한테 돈을 주는가 이 말이죠.
갑한테 뭘 받는다? 등기.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보상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이죠. 보상. 이것을 우리 뭐란다? 제3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이 말이죠. 계약의 성립 요건 이렇게.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죠. 계약의 성립은 누가 한다? 요약자와 누가 한다? 요약자 플러스 낙약자가 하는 거죠. 계약의 성립은요.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가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하죠.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하고 해제를 주장하고 무효와 취소로 인한 부당 이득 반환하고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 이것이 갑하고 을하고만 있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병의 수익자 이렇게 되어 있죠. 수익자. 이 수익자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수익자는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수익자는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수익자는요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 무효, 취소,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고, 이 다음에 수익자는 현존할 필요가 있다 없다? 현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누구도 가능하다? 태아라도 가능하고 태아. 그러면 수익자죠. 수익자는요, 여기 수익자는 우리가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말할 때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의여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갑과 을이 통정의 표시를 했다. 그럼 무효이죠. 병은 선이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통정의 표시에서 무효인 경우 병이 그 사실을 모르더라도 선이이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있다. 우리가요 108조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때는 그 사람이 제3자니까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3자라고 할지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보상관계죠. 보상관계 흠결. 보상관계 흠결은 사기죠.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취소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든지 말든지 알겠죠? 하든 말든 갑이 사기를 당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의여도 보호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수익의사 표시했다. 을이 사기를 당했다. 취소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의여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보상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는다. 이렇게.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주고 을은 병한테 잔금을 줬어. 그리고 난 상태에서 갑이 계약을 해제. 그러면 이 갑은요 등기를 누구한테, 이 을은요 등기를 갑한테 줘야 돼? 병한테 줘야 돼? 누구한테? 갑한테 준다. 병한테 돈 줬죠? 이 돈 준 것을 누구한테 가서 받아와야 돼? 갑한테 가서 받아온다 이 말이죠. 왜냐? 제3자한테 부당이득이랑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병한테 그러면 안 돼. 누구한테? 갑한테. 그 다음에 여기서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다. 수익의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알겠죠? 왜 아니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무슨 요건이다?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권리가 발생하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병은 직접 누구한테? 을에게 청구한다. 병은 직접 을에게 직접.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 표시하면 직접 을에게. 그런데 만약에 병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 을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불행이다. 채무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계약을 해제하고 뭘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럼 여러분 계약을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계약을 해제하면 누가 한다? 갑이 한다.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병.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제는 갑이 하는 것이지 병이 하는 것이 아니다. 병은 오로지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는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을 뭐라고 표현한다?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일방적 의사표시는 뭐라고 한다? 단독행위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요. 형성권이니까 재산권이니까 상속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가등기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병이 소익의 의사 표시를 할 때는 의뢰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의사를 표시 말로 해야 돼. 말로. 그러니까 만약에 의리 병익의 최고를 해. 당신 어떡할 거야? 수익할 거야 말 거야? 최고를 했어. 최고했는데 의리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 거절 중요해. 그러면 단독이죠? 단독은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그런데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나 채무 면제나 유원, 유증의 경우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했고 그러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후도 여전히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죠. 무효 취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죠? 두 번째. 그 다음에 갑과 을 간의 합의로 갑과 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뭐라거나 수익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익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익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요 뭘 할 수 있다? 소멸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만약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려면 미리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뭘 했거나 유보했거나 그 다음에 제3자의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었을 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답의 첫 번째는 얘기예요.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제3자는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도 뭐는 못한다? 해제는 못한다. 세 번째는요. 여기 수익 거절. 채고를 했는데 아무 말이 없죠? 그럼 뭐다?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요.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3자한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대가관계죠? 대가관계 흠결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 물론 이거 말고도 나머지가 있을 수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통정의 표시에서 무효이다. 그러면 제3자는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도 다 나올 수 있지만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정답을 하는 것은 이 정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보시면 35번은요. 옳은 것은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가 없다. 줄고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가 없다. 태아라도 무방 이렇게. 2번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체결된 줄고 면책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면책적은 뭐라 쓰냐?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이행인수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이행인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틀렸어. 면책적하고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봐봐 여기. 그럼 이런 것들은 용어 정리인데 면책적이란 말하고 병존이란 말하고 이행인수란 말이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법을 정도 공부하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면책적은 뭐예요? 면책적이란 말. 내가 봐봐. 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렸어. 을한테 1억을. 그럼 이건 채무자죠. 여기요. 그런데요.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냐. 병이 와가지고 병이 을한테 너 갑한테 1억 빌렸니? 아 그래? 그럼 내가 그거 대신 갚아줄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내가 대신 갚아줄까? 이렇게. 여기요. 갑이 이렇게 을한테요. 돈 1억을 빌려줬어. 1억은요. 을이 채무자인데요. 우리 채무자를 없애고 그냥 병이 새로운 채무자가 되기로 갑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 병을 없애고 을을 없애고 병이 새로운 채무자가 되기로.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채무자잖아요. 채무자인데요. 여기요. 병이라는 사람이요. 또 새로운 채무자로서 을하고 힘을 합해서 갑한테 돈을 빌려주기로 해서 갑이 여기 돼서 승낙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을이 채무자인데 병이 와서 내가 돈 갚아줄게.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이행인수라고 얘기해. 이행인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갑이 을한테 병한테요, 돈 갚으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요? 병이 을하고 계약했지 갑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을이 채무자인데 원래는요, 을이 없어지고 병이 채무자가 되기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때요? 을이 원래 채무자인데 을이 채무자가 아니고 병이 채무자 바뀌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을이 채무자가 아니죠? 이것을 면책적이라고 그래, 면책. 책임이 면제됐다 이 말이지, 을이. 면책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제3자 계약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봐봐요. 채무자가 원래 을인데요. 병도 채무자가 돼가지고 갑한테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같이 1억을 갚아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을이요 돈이 없다고 해도 누구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죠? 병에게 돈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요? 이익이죠. 채무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몇 명?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병존한다고 하죠. 병존. 이걸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하죠. 채무인수. 이것은 제3자 계약이죠. 왜요? 갑한테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채무자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을 뿐 갑한테 이익도 손해도 있어 없어? 없고. 여기는요, 병이 돈 갚아준다고 했는데 지네들 둘이 얘기한 거지 갑하고는 아무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3자 계약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행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계약이 될 수 없고 병존적 채무인수만 제3자를 계약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뭐가 있죠? 자, 4번은요.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5번요.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전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인도받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4번 봐봐. 낙약자 을이죠. 줄거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줄거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를 뭐라 한다? 대가관계라고 하죠. 아까 말했죠? 대가관계 흠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러니까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5번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죠. 그 전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인도받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여러분요, 그 전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잖아요. 이 사람은 계약을 해제는 못하지만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자요, 37번 한번 봐주세요. 금전 소비대책에 기하여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알겠죠? 그래서 갑, 요약자, 을, 낙약자, 병, 수익자죠. 1번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하죠. 통지한다고 해서 병이 채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병은 동그라미, 병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수익, 여기 봐봐. 병은 수익의 의사를 해야지 권리가 발생한다고 돼 있잖아요. 알겠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가 발생을 해. 2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것을 뭐였더라도 알았다. 병의 지급 요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 줄고 갑과 병 사이의 계약, 그것을 뭐라 한다? 대가관계라고 얘기하죠. 대가관계가 무효란 말은 흠결이죠. 흠결이 있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대가관계 흠결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여전히 유효이니까 대가관계가 흠결이 있어도 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3번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뭐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을이 병에게 병은 계약을 해제, 병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4번 병의 권리가 확정. 병의 권리는 언제 확정되죠? 그렇죠.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갑은 뭐를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맞아요? 병이 아까 말했죠. 봐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든지 말든지 갑하고 을하고는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확정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하면은 병은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소할 수 있다. 권리가 확정된 후에도 할 수 있다. 5번
의뢰병에 대한 대금 지급 처음의 불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갑이 계약을 해제하죠. 여기 해제 무효 취소할 때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알겠죠?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제3자량 계약이 있잖아요. 제3자량 계약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딱 나왔을 때, 사례 문제로 거의 지금까지 나온 것은 거의 사례 문제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딱 눈에 익히면 돼요.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요, 지금 그 채권법도 강의 노트를 다시 좀 수정해가지고 똑같은 글씨로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요. 아마 강의 노트가 나오면 똑같이 돼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 한 번씩 쳐다보면 돼요. 알겠죠?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쳐다보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할 때 전체적인 범위가 눈에 딱 들어오면 무조건 점수는 기본적으로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공부할 때 보면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내가 이제 이렇게 점수가 계속 안 오르지 않는다고 누가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방법, 이거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공부 방법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안 될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한테 묻는 것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 유학 강의 있잖아요. 유학 강의. 유학 강의가 여러분 강의가 뭐가 중요하면 항상 하는 말 내가 계속 수백 번 하는 말 처음부터 끝까지 짧은 기간 안에 봐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이게 짧은 게 특강이 되어 있는 거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1일 특강 같은 것을 들어보는 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학원에 이런 강의를 해놨으니까 그러면 전 그렇다 한다면 강의를 열어드릴 테니까 한번 봐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보고 있는 거 이거 보면 안 되냐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두려움 같은 게 있나 봐요. 이거 뭘 바꾸고 있는 게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요, 그런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내가 발전하는 방향의 문제인 것이지 그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은요, 내용이 뭔지 모르고요. 내용이 뭔지 모르고 줄을 그어가지고 계속 암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줄이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고 그냥 줄만 그렇고 계속 암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내가 계속 하는 전체적인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걸 보려면 짧은 기간 안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전체를 봐야 돼. 그러니까 채권법의 전체를 봐야죠. 그리고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면 제3자 계약을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있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보는 거예요. 줄 그어놓고. 그러니까 학생이 내가 이렇게 물어봤죠. 시험 치면요. 답을 보면은 이거 내가 아는 거 이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왜요? 내가 딱 답을 보면 이거구나 이걸 아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암기는 다 돼 있는 거예요. 암기는. 암기됐으니까 이제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시험 칠 때는 이것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헷갈렸는데 답을 보니까 그게 옳았구나 이런 말이잖아. 이건 이해가 안 된 거잖아요. 이건 너무 안타깝죠. 이것은 노력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케이스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법이죠. 공법. 그러니까 이런 공법 보면 어떤 사람한테 보면 다른 점수는 다 나오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공법은 절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를 먼저 알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암기해야 되는데 절차는 모르고 민법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줄 그어는가 그러니까 그어놓고 그냥 드립다 그냥 암기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건요. 그러니까 45점에서 그냥 머무는 거죠. 공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공법은 체계를 잡는 거죠. 왜냐면 절차법이니까. 체계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뭐냐면 전체를 보는 거 있잖아요. 전체를 보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꼭 전체를 보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1차 같은 경우는 개론하고 민법 같은 경우는 이것은 다른 2차 과목에 비해서 논리적 약간의 그 설명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그거 왜 그러지?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보면 저분은 참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점수 안 나온다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는 그 사람은요, 나는 머리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또 화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머리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방식을 잘 모르는 거지. 머리가 좋으니까 암기했을 거 아니에요. 암기했는데 뭐가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암기는 다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암기는 다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당연히 안 풀리죠. 왜요? 암기라는데 그게 어디서 써먹을 수 있는 암기인지 그게 안 되는데 문제 볼 때 그게 메모리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웃풋으로 안 나오잖아요.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번지 속 없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어딘지 모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얘기를 했죠. 전체를 보는 눈을 키워라, 전체를. 알겠죠? 특히 1차. 일단 여러분요, 1차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1차가 돼야지 뭐 2차로도 회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가 점수가 안 되신 분들은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우면 되고, 다음 주부터요, 강의 노트 가지고 볼 거예요. 보면 금방 전체를 보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민법은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전체를 보는 눈은 생길 거예요. 알겠죠? 계속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요, 10월달 시험 치기 전까지 계속 하면 돼요. 알겠죠? 하면 되니까, 여러분요, 2차는 알았어요. 2차가 뭐 알았어요. 난 그거 모르겠어. 그냥 내가 아까 말했죠? 이 점수, 2차까지 점수해가지고 나온 사람들, 내가 강의한다고 해서 계속 듣지 마. 오후에 흑강 했잖아요. 그걸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공부가 어느 정도 안 돼가지고 안정적으로 좀 점수를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오시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강의를 계속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만약에 공부하다가 또 안 되면 한 번씩 오시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누적식으로 한다는 것은 얘기했죠? 그래서 민법 총칙 앞에 하고 몇 페이지 하고 또 앞에서 또 넘어가고 또 앞에서 넘어가고, 이게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1시간 안에 민법 총칙을 다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개론 특강 할 때도 여러분 강의를 전체를 보는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뭐 개론을 다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요, 만족을 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전체를 듣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듣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이제 1차뿐만 2차도 다 또 마찬가지죠. 전체를 보는 눈이 있으면 끝나는데 2차는 이게 대부분 이게 딱딱 끊어져서 암기하는 거 보니까 전체를 보려고 하면 힘들죠. 알죠? 그래서 여러분 공시법 같은 거 왜 점수가 안 나오냐? 공시법은 등기가 너무 많죠. 뭐 이전 등기 있고 신탁 등기 있고 무슨 집합법은 등기 있고, 이게 하나하나 끊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목차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등기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왜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을 그릴 수가 힘드니까요. 그럼 이런 보면 등기는요, 등기는 처음부터 목차가 어떻게 돼요? 대강 큰 목차가 이렇게 눈에 들어온 사람은 적어도 12문제 중에서 8문제에서 10문제 가까이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암기한 사람이 있어. 이전 듣기는 뭐다 필요적 기재상이 뭐고 막 이렇게 암기한 사람이 있어. 그건 당연히 주소가 없기 때문에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짧은 시간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때요? 등기법도요. 등기법은 민법보다 양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목차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목차들을 쭉 하면서 이전 듣기는 주로 뭐가 중요하더라. 다 세세한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는 주로 뭐가 중요하다가 이게만 딱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점수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무슨 물소의 뿔처럼 그냥 들이받고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가요, 공시법, 등기법이잖아요. 여러분 지적법 점수 나오죠. 지적법 12개를 중에서 하나로 틀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지적법은. 그 다음에 공시법은 목차를 딱 넣고,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특강한 자료 있죠. 특강 자료 테마 있잖아요. 테마. 그 테마, 여러분 공시법 특강 있잖아요. 자료. 그 자료 딱 넣고 나서 처음부터 이렇게 테마 1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쭉 한번 봐보세요. 그게 뭐가 주로 있는가. 먼저 그걸 보면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죠. 알았죠?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요, 나중에 공시법을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막 무작정 그냥 들이대고 막 암기하니까요, 이게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점수가 나오려면 공부를 오래 해야죠. 오래. 공부를 몇 년을 계속 해야지 그때서야 이제 머리가 체계에 잡히잖아요. 그때 점수가 나오죠. 그렇게 하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요. 여러분 특강한 자료 있죠? 뭐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분들하고 빌려가지고 복사도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거죠. 전체적인 테마를. 알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중요한 게 뭐더라. 이렇게 공부를 해야죠. 자요, 우리 계약 해제는 먼저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합의 해제. 그 다음에 약정 해제권. 약정 해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있다? 법정 해제권. 이렇게 했어요. 법정 해제권이요. 그 다음에 여기요, 합의하고 약정하고 법정하고 이렇게 있죠. 이 세 가지요. 여기 봐봐.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은 첫 번째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말이고요. 말이고, 두 번째 제3자의 권리를 뭐하지 못한다?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보호 이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합의죠. 합의하고 여러분요, 약정하고는 뭐라 한다? 이것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요. 여기서는 합의해자고 약정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요. 손해배상. 그래서 551조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는 해제권이잖아요. 이 해제권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고, 여기는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해요? 이자를 가산해요. 알겠죠? 그런데 합의라고 하는 말은 계약이란 말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해제 계약이에요. 여러분 계약은 두 사람 간의 합의로 결정이 되니까요. 받은 것이 금전이죠.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것이 적용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해요. 적용되지 않아. 손해배상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합의해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 두 가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라고. 합의도 해제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제3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하고, 여기는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의사표시잖아요. 법률이니까 의사표시. 그런데 이 합의 해제할 때는 명시적, 묵시적 다 된다 이 말이죠. 이것만 여러분 조심하면 돼요. 알겠죠? 명시적, 묵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정해제는요.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해제하는 거잖아요. 채무불이행이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해제하니까 별도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채무불이행이요. 채무불이행이 있어. 채무불이행은 뭐다? 첫 번째요. 여기서 이행지체요. 이행지체하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이행이요.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여기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행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사정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정기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약정해제권이요. 약정해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최고불효특약, 최고불효특약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실권약관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뭐냐? 중도금하고요. 여기 잔금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한 거죠. 여기서 이제 시험에 가장 간단하게 나오면 여기서 나오죠. 세 가지가 분류가 돼가지고요. 채무불이행이 있죠. 여기서 뭐가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죠. 최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행지체는 최고하고 의사를 표시하면 무효가 된다 이 말이고요. 그럼 이것은요, 이 네 가지는 최고 없이, 다른 말로 즉시 말이죠. 즉시 해제 의사 표시하면 무효가 된다 이 말이고, 중도금하고 잔금은요, 최고 없이 해제한다는 말도 없이 그냥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것을 실권약관, 이것을요 이렇게 세 파트로 크게 나눠지죠.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에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정답은 언제나 이행지체다. 물론 여기에요. 여기는 불완전 이행이죠. 여기도 불완전 이행인데요.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여기는 가능이잖아요. 여기는 불가능. 여기는 이행 거절이죠.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뭐한 경우? 철회한 경우, 철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최고하고 해제하는 것이에요. 여기는요, 이행 거절이죠. 최고 없이 해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뭐를 알아야 되냐? 여기는 이행지체는 최고하고 해제하고요.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가능하죠? 그런 것은 최고하고 해제하고요. 여기는요, 이행거절, 이행불능, 이행거절이죠. 여기는 철회한다, 안 한다? 철회하게 되면 있죠.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최고 없이.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것은 100% 이행지체일 거예요. 그러면 이행지체란 말을 지금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이행지체 이렇게 나오면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이행지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되면 애매하게 나온단 말이죠. 뭐냐면 이렇게 갑이 을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갑이 언제까지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말소가 되지 않는 경우, 중도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을 이행지체라고. 이행지체는 뭔가를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해주지 않는 걸 이행지체라고 그래요. 이행불능은 건물이 멸실됐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인데 그 토지가 수용이 됐다. 토지에 대해서 계약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등기를 해버렸다. 이런 것들을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행거절은 나는 이행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거죠. 나는 너하고 계약을 더 이상 이 계약을 끌고 갈 마음이 없다. 이런 것을 이행거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구별이 되는데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행지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를 해주기로 했는데 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 해주지 않는 경우, 말소하기로 했는데 아직 하지 않는 경우,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인도하지 않는 경우,
알겠죠? 이런 것들을 뭐란다? 이행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을 이해해야죠. 그래야지 다음부터 뭐라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면 나머지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을 찾아야 되죠. 이행지체가 나오면 뭐 0.5초만에 찍으면 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여기 정기행위라고 있잖아요. 정기행위라는 것은 뭐냐? 정기행위는 계약의 성질. 그러면 계약의 성질을 뭐라 하냐면 그러면 결혼식이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표시. 당사자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몇 번 얘기했죠? 이민을 간 친구한테 꽃다발을 주기로 한 경우 예를 들었어요. 오늘이요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럼 오늘 그러면 와이프한테 꽃다발을 갖다 줘야 되는데요. 내일 갖다 주면 받기는 받는데 왠지 떨떠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서 반드시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니까 오늘 반드시 우리 와이프한테 꽃바구니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오늘 갖다 줘야지. 갖다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당사자의 의사표시 말로 그렇게 반드시 오늘 이렇게 정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정기행위란 말보다는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 말로 더 잘 나와. 그러면 이 말이 정기행위다 이 말을 알아야죠. 그러면 약정의 조건, 미리 해제권을 약속한 경우 알겠죠?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행 불능하고 이행 거절 이것하고 사정 변경 여기만 보면 돼요. 알겠죠? 이 두 가지만. 그래서 여기를 일단 우리가 시험 보는 이것은 여러분들 암기하지 뭐 나한테 이거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여기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면 최고 없이 해제한다는 말도 없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을 실권약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잔금 날짜에 잔금을 주지 않으면 최고 없이 해제한다는 말도 없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여러분 뭐냐면 잔금은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우리 전부 시간에 했잖아요. 동시행에서. 잔금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동시행이죠.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잔금은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이 말이 꼭 들어가요. 이행지체 빠뜨린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행불능. 그러면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불능하고 그러면 이행거절하고 같아. 이것은 뭐냐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요.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하고 2월 1일 기약을 하고요. 여기 3월 1일이 이행기인데요. 이행기 때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2월 25일 날이요. 건물이 불타버렸어. 그러면 2월 25일 날 건물이 불탄 것을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이행불능의 경우는 3월 1일까지 기다렸다고 해서 3월 1일까지 기다렸다고 해가지고 건물이 똑같은 건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요 이 우리 계약을 해제하려면 3월 1일까지 기다렸다고 해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 없죠. 그래서 이것은 네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이행기 전이라도. 왜? 이미 꽝이니까 이행기 전이라도. 그런데 뭘 하지 않아? 채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건물이 없는데. 그 다음에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에 뭐는 해야 돼? 해제 의사는 표시해야 돼. 의사 표시는 해야 돼. 의사 표시. 알겠죠? 해제. 그러면 자신의 채무 제공,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봐봐. 우리가 동시 이행일 때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잖아요. 동시행일 때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니까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미 이행불능, 이행거절은 이미 그 자체가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이미 채무불이행이니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며, 없다.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언제 하는 것이냐? 동시 이행관계에 있을 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네 가지. 이것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첫 번째,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 의사표시는 있어야 되고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정변경. 그러면 사정변경이라는 것은 해지는 어떡하냐? 확정채무 또는 특정 채무를 보증을 했죠.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불확정채무 또는요 뭐다? 불확정채무 계속적 보증이죠. 계속적 보증이죠. 이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암기하라고 그랬죠? 우리 시험에 아직 잘 안 나왔지만 주택거래사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수십 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확정 채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가 확정 채무를 빌리는데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보증을 쓴단 말이죠. 보증을 쓰고 나서 이사직을 사임을 했어. 그래도 해지 못해. 회사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사직 그만두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돈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어떤 사람들 보면 대표이사직 명함 좀 걸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거 웃긴 사람 아니에요? 이러면 대표이사는 자기가 되는 게 제일 그래도 어디 가서 명함 내밀면 폼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의 대표이사 지금 명함을 가자 끌어다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아는 사람에 의해서 대표이사의 명함 이렇게 그냥 빌려주잖아요. 상당히 조심해. 그런 걸 하려면 자기 와이프 거 해야지. 그렇잖아요. 왜냐? 만약에 나중에 법인세 같은 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이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도 계속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 알겠죠? 그쪽에서 깔끔하게 처리해주면 좋죠. 그런데 아마 거의 처리가 안 될 거예요. 처리가 될 사람은 절대로 남의 명판을 빌리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해제. 해제는요, 해제는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판례가요, 계약을 체결할 때하고 장보조 등기를 할 때 시간이 약 한 30년 정도 흘렀는데요. 그때까지 땅값이요, 1638배인가 1868배인가 몇 배. 아무튼 1500배, 1600배 이상의 땅값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판례가 사정 변경 이후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해지하고 해지하고 다르잖아요. 해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언제 해제되냐? 예외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돼. 요건을. 언제요? 첫 번째, 계약 체결 당시 뭐를 못 해야 돼? 예견하지 못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당사자 뭐죠? 사정 변경이 있었는데 사정 변경이 당사자의 뭐가 없어야 돼요?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이 사정 변경이 사정이에요. 변경이 됐죠? 이 변경이 쌍방의 귀책 사유 없는데 사정이 변경돼서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계약했으니까 그 계약을 끝까지 지켜라. 그렇다 한다면 시인이 측에 현저히 반해야 돼. 현저히 반해야 돼. 알겠죠? 이때의 사정은 뭐다? 객관적 사정을 얘기를 해. 무슨 사정은 안 된다? 주관적, 개인적 사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사정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러면 사정 변경의 경우는 뭐다? 첫 번째, 체결할 당시에 예견을 못해야 돼. 쌍방에게 잘못이 없어야 돼. 다른 것은 중요하지. 체결 당시에 알 수 없어야 돼. IMF 생각하면 돼. IMF가 올지 안 올지 누가 알았어? IMF가 나 때문이에요? 아니죠? 그 IMF가 내 개인의 사정이다. 그 국가 경제적 사정이다. 국가 경제. 그것을 말한다? 객관적 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IMF 생각하면 딱 돼. 알겠죠? IMF 생각했는데 안 되던데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알겠죠? 그건 안 돼.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에 예견을 못 해야 돼.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한테 책임이 없어야 돼. 한 번 변경이 됐어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끝까지 지켜라. 신의 측에 현저히 반해야 돼. 그때의 사정은 객관적 사정이다. 주관적, 개인적 사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아주 중요하고 이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이것은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 확정 채무는 안 된다. 불확정 채무는 된다. 그 다음에 이행불능, 이행거절은 네 가지. 뭐다? 첫 번째, 이행기 전이라도 채권한다 안 한다? 없이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하다? 상대방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자신의 채무에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정기행위란 말은 뭐다?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런 말이에요.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 말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실권 약관은 두 가지. 중도금과 잔금이다. 하지만 잔금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죠? 이것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행지체는 체고하고 해제하지만 이행불능, 이행거절은 즉시로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체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00% 뭐가 된다? 이행지체가 된다. 항상 그렇게 아마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럼 43번 한번 봐봐. 예를 들어 43번 한번 봐봐. 43번 뭐라 그랬죠? 채고를 유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알겠죠? 채고를 유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행지체를 찾아야 돼. 이행지체가 뭐랬어? 뭐뭐를 하고 했는데 뭐뭐를 하지 않는 걸 이행지체라고 그래. 알겠죠? 1번 사정변경. 채고해야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불완전 이행인데 초안이 불가능해. 초안 동그라미 완전 이행이 말이죠. 완전 이행이 불가능해. 3번 정기행위. 알겠죠? 정기행위. 그 다음에 4번 봐봐. 쌍무계약의 당사자 양쪽이 모두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경과했다. 이행기를 경과? 그걸 뭐라 한다? 이행지체라고. 이행지체. 알겠죠? 이행지체. 됐죠? 자, 그럼 5번.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와 채무자와의 신뢰관계를 파기하고 계약 이행을 현저히 곤란케 하는 불신의 경우에 뭐 어디서 보고 뺏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더 이상 이런 거죠. 이행 거절 중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행 거절. 알겠죠? 이런 경우는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4번처럼 이행 지체 이렇게 쓰면 아주 간단한데
이행지체 그렇게 쓰지 않고 내가 뭐라고 그랬죠? 뭐뭐를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있다. 뭐뭐를 말소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하고 있다.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이행지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서운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걸 보시고 자 여러 가지 여러분요 248페이지요 39번부터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